들어갈까요? 두 번째 이슈가 오늘 메인 이슈인데 나는 이것도 진짜 너무너무 엽기스러워요. 진짜 엽기스러운 일이야. 괴기스럽고 뭐냐면 윤석열이 어저께 갑자기 주기환 씨를 민생특보로 임명을 했어요. 민생특보. 이거 진짜 너무 엽기적인 거야. 이게 진짜로 너무 엽기적인 거예요. 선거가 20일도 안 남았고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민생특보라는 게 본래 있던 자리도 아니에요. 응? 본래 막 있던 자리인데 거기가 갑자기 비어가지고 막 급하게 누구를 임명해야 되는 자리다? 그런 것도 아니라고요. 원래 없는 자리야. 없는 자리인데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에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그 이유 중에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주기환 씨거든요,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많지만 우선 주기환 씨 때문에 주기환을 비례에 넣어라 마라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둘이 붙은 거거든요. 윤한 갈등이라는 게.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야. 윤석열이 아주 아끼는 사람이야. 근데 한동훈이 비례에 안 넣었어. 그러니까 바로 결과 나오자마자 비례 명단이 없다는 걸 알자마자 18시간 만에 야 우리 주기환 위해서 대통령실에 자리 하나 만들어 해가지고 민생특보로 앉힌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보면 볼수록 너무 엽기적인 거예요. 너무 엽기적인 거. 우선 대통령이 자기 그냥 친한 친구한테 자리 주려고 민생특보라는 건요. 말은 그렇게 해요. 명예직이라고. 무보수고. 돈 주지 않는 명예직이고 무보수라고 해. 근데 여러분 명예직 무보수라고 하지만 사실은 법에서 정한 활동비라든가 그런 거 다 나오고요. 더 중요한 거 민생특보는요. 장관급이에요. 장차관급. 응? 장관급이 있고 차관급이 있는데 장차관급입니다. 이게 낮은 자리 아니에요. 유인촌이 문체부 장관 하기 전에 뭐였어요? 윤석열의 문화특보였죠. 그 특보야. 특별보좌관, 문화특별보좌관, 문화정책특별보좌관. 민생특보라는 건 민생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뜻이거든. 이동관이 방통위원장 되기 전에 뭐 했어요? 대외협력특보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보로 끝나는 게 아니고 특보에 왔다는 거는 조만간 보십시오. 장관 자리 하나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까지 그랬어. 유인촌 문화특보 왔다가 문체부 장관 갔고 이동관 대외협력특보 왔다가 방통위원장 가지 않았습니까? 특보 자체도 되게 높고 상식성이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아마 보십시오. 조만간 장관 자리 하나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직을 그냥 친구라고 이렇게 막 줄 수 있는 거야? 만들어서? 난 이게 하나가 웃긴 거고 또 하나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지금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지금 주기환이 윤석열이 자기 사람 심으려고 막 애쓰고 있는 거고 한동훈은 주기환 자리 안 주려고 막 뻗팅기고 있는 거고 이런 와중에 보란 듯이 어떻게 민생특보로 자리 만들어가지고 자리를 주냐고. 아니 문재인 정부 같았으면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코드 인사한다고 아마 진짜 생 지랄을 했을 거야. 모든 언론들이 다. 이거는 코드 인사도 아니야. 그냥 친구 인사. 이거는 코드도 아니야. 코드라는 건 그냥 뭐 옛날 캠프에 같이 있었다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런 거면 이 주기환은 윤석열하고 아주 정말 20년 이상 절친한 사이면서 같이 술 마시고 그런 사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주 친한 사이. 이거는 코드도 아니고 그냥 친구 인사야. 친구 인사.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선거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임명해 버리잖아. 어저께. 아 대단해. 호연직이. 아 윤석열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제가 너무 괴롭고 너무 죽고 싶고 진짜 너무 괴로웠는데 그냥 나름대로 그냥 좋게 해석을 하자면 윤석열 같은 인간이
지금 저 보수당에서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이 극우들, 이 보수, 정말 이 가짜 보수들을 괴멸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그래,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진짜 처참한 일들이 많았지만 윤석열이 그래도 진짜 대통령 돼가지고 큰일 한다. 우리 역사에서 제대로 한 번도 청산하지 못한 이 적폐들을, 이 가짜 보수들을 윤석열 때문에 한번 요번에 깨끗하게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요. 웃겨 죽겠어. 이 주기한 씨는요, 이미 뭐 다 알려졌다시피 윤석열하고 아주 오래된 그 친구라는 거죠. 친구죠. 처음 만남은 윤석열이 그 광주에서 특수부 검사할 때, 그때부터 알았다는 거죠. 예전에. 그때 이 사람이 그 뭡니까?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둘이 관계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광주에서만 검사와 그리고 수사관으로 인연을 맺은 게 아니고 2011년도에 대검 중수이과장으로 윤석열이 왔을 때, 그때도 윤석열 때문에 이 주기한 씨를 대검 중수부로 데려와갖고 거기서도 함께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14년도에 윤석열이 박근혜 때 좌천돼가지고 서울 고검으로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윤석열 막 왕따 당하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이 주기한이가 와가지고 함께 둘이 만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술 먹고. 그만큼 절친한 사이. 주기한 씨가 인터뷰한 거 여러분 직접 보면은 본인이 얘기해요. 우리는 친구 이상의 관계라고. 친구 이상의 관계. 말도 그냥 서로 터놓고 하고. 친구 이상의 관계. 사실 주기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랐어. 이 사람 우리가 뭐 알 필요가 없잖아요.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조선대 법학과 나와가지고 그냥 9급 공무원 공채 합격해갖고 검찰 수사관 한 사람이에요. 그냥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이 주기한이 사실은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언제부터 활동을 했냐?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 인수위가 만들어지잖아요. 인수위가 만들어진 다음에 인수위 명단이 나오는데, 인수위가 인원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뭐 대표적인 인수위 사람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기획조정분과, 뭐 외교안보분과, 정무사법행정분과, 경제 1, 경제 2, 과학기술, 사회복지, 뭐 인수위 대변인 막 나오거든요. 인수위원장은 안철수였고, 여기에 보면 지금 보면 다 요직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름이 막 있어. 근데 여기에는 주기한 씨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데 사실 이때부터 주기한 씨가 있었던 거죠. 어디에? 정무사법행정분과에 주기한 씨가 여기에서 전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는 뭐 이름이 안 나오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누가 알겠어. 그런데 사진은 있죠. 사진. 이게 주기한 씨가 대통령실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당시 2020년 4월 달에 찍은 사진인데, 이때가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일 때예요. 전문위원들하고 윤석열이 1대1로 다 이렇게 사진 찍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사진이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한 씨가 우리가 처음으로 언론 통해 가지고 주기한? 그런 이름을 알게 된 건 언제냐? 물론 그 전에도 기사들은 뭐 조금 단편적으로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주기한이라는 이름이 툭 튀어나온 건 언제냐면은 2020년 3월달 대선 끝나고 나서 6월달에 뭐 했어요? 지방선거 있었죠. 6일 지방선거. 6일 지방선거 때 광주시장으로 단수공천이 돼요. 단수공천이. 이 주기한 씨가. 단수공천이.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국민의힘이 6일 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에 주기한 전 광주지검 수사과장을 12일 단수공천하기로 했다. 사실 이거 좀 황당했죠.
아니, 광주지검 무슨 검사장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검사도 아니고 수사과장을. 제가 뭐 수사관들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아무리 이 나라가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윤석열이 검찰 인사들 검찰들을 막 요직을 주잖아요. 요직을 주는데 사실 검사들을 준 거지 검찰 수사관을 준 건 아니거든. 검찰 수사관은 검사가 아니에요. 네? 검사하고 다르다고. 검사들이 수사관을 자기하고 동급으로 봅니까? 동급으로 안 보지? 근데 무슨 수사과장을 갑자기 막 공천을 주니까 단수로. 저는 주기현 씨 기사 옛날에 나왔을 때 볼 때 사실은 크게 신경을 안 쓴 게 신경 안 쓰면서도 이상한 게 아니 무슨 검사장도 아니고 뭐 친구라길래 나는 검사인 줄 알았어. 검사도 아니고 수사과장 출신. 수사관이야 수사관. 그래서 야 이 사람 뭐 진짜 친한가 뭐 있나? 근데 크게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하여간 이때 어떻게 됩니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죠. 압승을 했지만 광주에선 당연히 떨어졌죠. 지가 어떻게 됩니까? 될 수가 없지.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 당대표가 누구였냐면 이준석이었어요. 이준석이 대선 이겼고 지방선거 이겼어.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당대표로서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는.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는데 이준석이 당대표 되면서 선거에서 다 이겼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대표의 위상이 엄청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이준석이 쫓겨났어요. 쫓겨났어. 대선 이기고 지방선거 이기고 대선 이기고 그리고 지금 지선 이겼는데 윤석열이 정말 이준석을 딱 찍어버리니까 당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면서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쫓겨났어요. 이준석이. 쫓겨나고 어떻게 됐냐면은 주호영이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왔지요. 주호영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8월 16일 기사입니다. 여당 비대위 출범. 그래서 주호영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주호영이 비대위원 8명을 임명했습니다. 8명을. 그 8명이 누구냐면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 뭐 권성동이라든가 성일종, 뭐 엄태영, 전주혜 있지요. 그리고 뭐 정향석.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기환이 있어요. 주기환. 비대위원회. 이것도 엄청 난데없는 거야. 주기환이 비대위원회에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이게 주호영 비대위인데 주호영 비대위는 오래 못 가고 그냥 끝나버리죠. 왜 끝나버리냐면 이준석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잖아요.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시켜달라고 가처분 했는데 그게 인용이 되면서 주호영 비대위는 시작하자마자 그냥 사라져버려. 그런데 뭐 당시 권성동은 원내대표였고 그리고 이 누굽니까? 성일종은 정책위 의장이니까 이 두 사람은 당연직이거든요. 두 사람 제외하고 모든 비대위원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라고. 그리고 누가 들어옵니까? 두 번째 비대위. 정진석 비대위가 들어오죠. 그런데 재밌는 거. 정진석 비대위가 들어와서 다시 8명의 비대위원을 짜는데 성일종하고 권성동하고 성일종은 당연직이니까 무조건 있는 거예요. 나머지 6명 새로 자른데 6명 중에 또 주기환이 들어와. 주기환이. 대박이죠. 그 앞에 있었던 비대위원들 다 갈렸어요. 갈렸었는데 주기환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야, 그러니까 진짜 실세가 맞구나. 그때는 몰랐어, 너는. 난 그때는 그러려니 했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야, 여기가 진짜 실세 중에 실세구나. 그런데 이 주기환이가 전석 비대위 들어오자마자 비대위 임명되자마자 바로 사퇴합니다. 사퇴를 해버려. 그때 정진석이 뭐라고 했냐? 주 비대위원이 제가 비대위원을 제의할 땐 긍정적 반응을 보여서 발표했는데 지역에서 할 일이 좀 많다고 고사했다.
하잖아요. 고사해버렸어요. 근데 고사를 왜 했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9월 달인데요. 이미 그 2달 전부터 지금 계속 대통령실이 사적 채용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보니까 강원도에 있는 대통령 지인의 아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거 뭐냐? 막 엄청 시끄러웠고. 그리고 설상가상 이 주기한 씨 아들도 6급으로 채용돼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대통령실은 실력 있는 청년이라고 막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친구와 아들이 비대 인수위 때부터 같이 있었고 지금 계속 이거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말이 엄청 많았다고요. 엄청 많았는데 아마 이런 부담이 있었는지 주기한 씨는 비대위원회에서 그냥 사퇴한 거죠. 그리고 주기한 이름이 좀 잊혀졌어. 조용히 있었는데 최근에 주기한이 또 등장한 거죠. 세게. 왜 등장한 겁니까? 국민의 미래에서 비례대표 순번을 발표했거든요. 사실 우리는 깜짝 놀랐어. 저도 하루 종일 기사만 보고 정치만 준비하는 사람인데 국민의힘에서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이렇게 세게 부딪힐 거라고는 몰랐어요. 그 비례 명단이 이렇게 문제된지 몰랐다니까요. 갑자기 나온 거야, 기사가. 갑자기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비례 문제로 부딪혔다, 시끄럽다는 게 갑자기 나온 거야, 지난주에. 갑자기. 왜 나왔냐? 한동훈이 국민의 미래 비례 번호를 딱 만들었는데 어떻게 나왔냐? 발표를 했어요. 총 33명. 발표를 했는데 주기한 씨가 24번. 24번으로 발표가 된 거죠. 24번. 국민의힘에서 24번으로 발표가 되면은 당선될 수 있습니까? 당선 못 되죠. 당선 못 돼요. 절대로.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이 그때는 미래한국당이죠. 받은 득표율이 40.4%. 그래서 받은 의석이 몇 개냐? 19석이에요. 19석. 국민의힘이 이번에 최대 받을 수 있는 의석은 아무리 많아도 20석. 20석. 20석은 넘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24번이니 주기한 씨 되겠습니까? 윤석열의 정말 친중의 찐친인데 받을 수가 없죠. 국회의원 못 되죠, 여기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크게 뒷번호 받은 사람들, 다른 사람은 그냥 특별히 말이 없었거든? 근데 주기한이만 막 난리 쳐. 아마 지도 요번에 비례 나 왜 뒤에 줬냐. 그게 있었나 봐. 다른 사람들은 불만이 없었어요, 별로. 근데 주기한 혼자 막 분노해가지고 사퇴해버려. 야, 광주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국민의힘 당원당규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당원당규에 보면은 호남권 인사를 25% 넣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번 비례 발표는 호남에 대한 광주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하면서 그냥 사퇴해버려. 열받은 거지. 그리고 급기야 이철규, 윤석열의 아바타 아닙니까? 아바타 이철규가 기자회견을 해요. 갑자기. 그래갖고는 이 비례는 투명하지 않고 불공정하다 하면서 한동훈을 막 비판하잖아요. 기사 한번 볼까요? 이철규가 뭐라고 했냐?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갖고 비례대표 공천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발표하면서 한동훈을 직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가 얘기를 해. 내가 한동훈하고 통화했는데 발표하기 전에 통화도 했었다. 사무처 당직자가 당선권에 배치되지 못한 부분이나 호남권 인사 부분을 배제해달라. 배려해달라. 했는데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단 발표 되기 전에 이철규가 걱정이 돼갖고 연락을 한 거지. 아마 명단이 나왔을 거고 그 대통령실한테 미리 보고했을 겁니다. 마지막에. 그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이철규가
사실은 누구랑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분노하니까 한동훈한테 얘기한 거야. 이러면 안 된다. 호남권 당직자들, 호남권 인사들 배려해달라 하면서 이름까지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최소한 주기양하고 보수 유튜버 민영삼 이 두 사람은 비례에 앞벌어 줘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만을 막 얘기했어. 이 얘기하면서 이날 난리가 난 거죠. 기사도 엄청 많이 나오고 윤한 갈등 지금 비례 명단을 두고 한동훈과 윤석열이 또 갈등한다 난리가 났다 막 그러고. 그래서 한동훈이가 어떻게 했어요? 알았습니다. 다시 비례 명단을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조정을 했어. 그리고 호남을 배려했죠. 윤석열도 그렇고 지금 아까 주기한 씨도 그렇고 누굽니까? 이측을도 그렇고 호남을 배려하라고 하니까 맞다. 내가 호남을 배려 안 했네? 그래서 호남을 배려했어요. 배려해가지고 호남 배려로 누구를 추가를 했냐? 조배숙. 조배숙. 민주당에서 넘어온 조배숙. 민주당에서 사선 의원했던 이 조배숙을 갑자기 호남 배려해야죠 하면서 조배숙을 넣어버렸어. 그게 아니잖아. 얘네들은 지금 호남 배려회 한 게 그냥 호남인들 아무나 배려하라는 게 아니고 주기한을 넣으라는 거야. 주기한을. 그런데 갑자기 한동훈이가 미친 것 같아. 몰라. 우리 입장에서 너무 재밌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심산인지 모르겠어. 근데 갑자기 조배숙을 넣어버린 거야. 조배숙을. 지금 이것 때문에도 저 구구 유튜버들은 난리예요. 구구 유튜버들은 열받는 게 뭐냐면 자기들하고 태극기 집회 열심히 했던 민영삼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도태우라든가 그런 사람들 좋은 사람 많은데 그거 다 배제하고 민주당에서 넘어온 이 좌파들, 이 가짜들 왜 그런 거들한테 다 기회를 주냐 그런 거거든. 그래서 지금 뭐 김영주라든가 뭐 조정훈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심지어 요번에 조배수까지 줘버렸네. 그래서 지금 보수 유튜버들은 난리가 났고 이것 때문에 대통령실도 진짜 열받은 거죠. 진짜 열받은 거야. 그런데 사실은 조배숙이 사실 그래요. 조배숙이 민주당에서 사선 의원이야. 사선 의원한테 사실 비례 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조배숙 같은 경우는 정치하려면 자기 지역구 나가서 사실은 경선을 해야지 무슨 비례를 나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요. 비례라는 거는 사실은 비례라는 거는 이 지역구에서 선출로 되기는 힘들지만 누군가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각 분야의 그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의원직을 주고 일을 시키는 거거든, 사실요. 조배숙은 뭔데? 난데없죠. 근데 한동훈은 보란 듯이 조배숙을 임명을 했어요. 모르겠어. 조배숙 임명하는데 조배숙이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검사예요. 82년도에 기사까지 났어. 여검사 2명 첫 탄생. 여기가 조배숙, 여기가 임숙경. 대한민국 최초의 여검사가 조배숙입니다. 조배숙은 2가지 타이틀이 있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검사이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부부검사. 조배숙씨가 있었는데 뭐 한동훈이 볼 때는 우리 검사 출신이시고 호남 출신이신데 뭐가 문제야? 그렇게 했을까? 근데 이것 때문에 대통령실이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그 열받은 걸 어떻게 표현한 거냐? 발표 나오자마자 발표 나오자마자 몇 시간 지나지 않아갖고 바로 민생특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주기한을 임명을 한 겁니다. 난 이게 엽기라는 거예요. 민생특보라는 자리가 너무 중요한 자리야. 너무 중요한 자리에서 만들어갖고 뭐 민생특보를 너무 잘할 것 같은 주기한을 안 쳤다.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타이밍을 보면 비례 나오는 거 기다렸다가 비례 안 됐네? 그러면 주기한이 특보 하나 만들어줘. 그거 아니야. 혹은 한동훈 이 씨발
네가 주기한을 제꼈어? 내가 얼마나 아끼는 사람인데? 너 잘 봐. 주기한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자리를 만들어 줄 만큼 그 정도인 사람이야 하고 딱 줘버리는 거죠. 그게 아닌 이상 갑자기 난데없이 웬 주기한을 민생특보로? 민생특보 임명하면서 윤석열이 뭐라고 했냐?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면 어떤 것이든지 직보하라. 와, 대박. 그러니까 특별보좌관들이 사실 뭐 무보수의 뭐 명예직이라고 하지만 이 엄청난 권한이 있어요. 대통령한테 직접 그냥 직보, 누구 거치지 않고 바로 직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대박 아닙니까? 대통령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민생과제 발굴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을 도와달라는 취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민생토론회가 벌써 21번째 하고 있는데 그럼 진작에 만들어야지 왜 지금 만들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야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사실 최순실하고 박근혜가 좀 불쌍해. 최순실 감옥 가지 않아도 될 뻔했어요 사실. 최순실이 사실 민간인인데 대통령 국정에 관여했고 함께했다고 해서 국정농단이라고 우리가 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최순실이 만약에 이렇게 특보를 이용했으면 박근혜가 감옥 안 갔을 거예요. 최순실을 그냥 무슨 특별보좌관으로 특보하면 돼 그냥. 뭐 조언특보 아니면 뭐라고 할까 뭐 드레스 특보 옷 같은 거 골라주니까 드레스 특보 아니면 연설 특보 뭐 그런 거 했으면은 최순실이 연설을 뭐 고쳐주건 봐주건 아무 문제가 없어. 순진했어. 그러니까 윤석열 얘네들은요 법을 잘 알아서 그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안 되거든 나중에 막 진짜 주기한이가 국정에 막 관여해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고 뭘 했다고 하더라도 특별 보좌관인데 어때? 이래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특보는 그냥 그 대통령이 원하면 아무나 막 앉힐 수 있는 건가요? 이것도 다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가 있는데 이건 대통령 영이죠. 8조에 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규정이 있어요. 특별보좌관은 아무나 자문위원은 아무나 앉히는 게 아니고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씨가 민생특보를 했는데 민생과 관련해 갖고 무슨 학식이나 경험, 무슨 특별한 뭐가 있지요? 해당 분야에? 좀 어이가 없지요. 이 특보라는 제도가 필요해요.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합법적인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활용될 수도 있다. 진짜 무슨 전문가들이 아니라 정말 어떤 분야에 정말 민간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지금 활용하라는 그게 아니고 윤석열은 몰라 본인은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고 있는 우리의 심정은 그냥 자기 지인들, 친구들한테 자리 하나 주는 걸로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개판이 될 수가 있습니까? 황당한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날 거냐? 끝나지 않습니다. 이 민생특보 해준 걸 근거로 이거를 발판 삼아가지고 보십시오. 장관 자리 하나 줄 수도 있어요, 이제. 이래 되는 건가? 이래 되는 겁니까? 정말 3년은 너무 길고 윤석열을 뭐 탐욕으로 끌어내리든 아니면 조국 대표가 하는 것처럼 대드덕으로 아예 국정을 그냥 공백을 만들어 버려야 돼. 왜? 권력이 있으면 자꾸 남용하고 사적으로 다 써버리니까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 혼란하지 않아. 없는 게 나아. 빨리 총선만 기다려집니다 지금. 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슈 하는 사이에 우리 청삼별공님 오셨습니다. 청삼별공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광고 하나 할까요? 오늘은 사사비에서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했습니다. 사사비는 그날 신문 6개 신문에 올라와 있는 사설들을 사무리가 다 보고 그거를 정리해서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바쁜 일상에 언제 여러분들이 사설을 읽습니까? 읽지 마시고 사무리가 정리하는 것만 들으시면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들 지금은 뭐 방송을 보면 항상 그냥 반복 똑같은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사설은 그래도 다른 언론에 나오지 않는 중요한 이슈를 소개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비 들으시면 좋은데 사사비는 멤버십 우리 주주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그래서 사무리 라이브 여러분 가입하셔갖고 사사비도 들으시고 또 사무리의 주주가 되어 주십시오. 사사비는 생방송할 때는 들을 수 있는데 다시 보기는 멤버십만 가능합니다. 자, 사무리 라이브 지금 21분의 우리 멤버십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 312 분들 사무리 라이브 들어오셔갖고 사무리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사무리가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오늘 마지막 이슈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이슈. 세 번째